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경찰이랑 실랑이 하는 장면도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우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 18일 날 토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10시 30분 정도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이제 자동차랑 자동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접촉사고 발생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출동을 해서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음주가 조금 의심이 돼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실랑이 과정에서 이제 이 당시 운전을 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그러니까 노예로 알려져 있죠. 이 장용준 씨가 이 경찰의 이런 좀 음주 측정을 불응을 하면서 이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그런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특히나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처벌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혐의가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 그리고 또 폭행 혐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일단 장용준 씨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과문을 올렸었잖아요. 맞습니다. 2년 전에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러니까 음주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하려다가 그 시도를 이제 좀 적발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죄명도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이제 특가법에 있는 이 조항이랑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뭐 이런 조항들이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작년 6월경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새로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앞에 집행유예도 실효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은 이 1년 6개월 부분도 다시 이제 실형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 사건이 종결이 되고 확정 판결이 난다면은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조금 관심을 받는 부분이고 지금 지금 오늘의 이 주제 같은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느냐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음주를 측정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처벌이 되지만 음주 자체를 측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측정 불응이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죄명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이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명들이 붙는다면 앞서의 이런 집행유예 또 음주운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해서 술과 관련한 이런 조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혐의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집행유예 중에 이런 범죄가 또 발생을 한 거라면 그 형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중에 동종 범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강하게 조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태도인데요. 이게 초범이기 때문에 조금 감경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6월에 그 방금 말씀했던 2년 전에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집행유예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징역 1년 6개월을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이 선고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실형은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이 집행유예 2년이 끝나기 전에 나오면 이 앞에 징역 1년 6개월도 다시 실형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1년 6개월에다가
만약에 뒤에도 또 실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합쳐지기 때문에 실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동종의 범죄로 보이는 이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예. 이 부분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당연히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장용준 씨의 상황은 그렇고 그 장용준 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할 때 옆에 동승자도 있었잖아요. 그 동승자도 지금 방조 혐의 같은 걸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방조,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옆에 같이 탄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막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방조 혐의를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무면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면허인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방조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한 후에 무면허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율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가 지금 측정 불응이 돼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가 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건으로 장용준 씨의 사건 다뤄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통계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자료인데 추석 연휴 동안 총 32건이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들이 연휴 기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사건인데요. 지금 폭행이 32건이었고 성폭행이 7건이었습니다. 최근에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담은 그 드라마가 유행이었잖아요. DP,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고 그리고 예. 저희 이제 2005년에 군대를 가서 2007년에 이제 그 일반 병사로 전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생각도 여러 가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저희 부대 쪽에서는 가혹행위가 이렇게 많이 있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던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행정반에 있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가혹행위 뭐 이런 거 사고 사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도 어딘가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DP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고 네. 이게 이제 지금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범죄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05년에 때 이제 기억을 조금 살려보면 이 연휴 기간에는 병사들에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도록 해줘요. 근데 같이 쉬도록 하는 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면 즐겁겠지만 예. 누군가 이제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휘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지휘관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당직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감시의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드라마 배경이 2014년이었는데 이 드라마를 두고 국방부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잖아요. 이게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고 분명히 극화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해명과 달리 최근에도 병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군대 내 부조리 문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외부에다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증거도 조금 촬영할 수가 있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는 예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개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련 사고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성들, 그것도 젊은 남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런 지휘체가 있다고 한다면 예. 여전히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DP 이 마지막 이 그런 대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통이 언제 건지 알고 있느냐. 수통이 제가 있을 때도 6.25 때 수통이 맞았거든요. 예. 예, 그것처럼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지휘관들이 이런 사고를 실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왜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자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예 조금 이런 법 체계라든지 이런 좀 관행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지휘관이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하면 이런 승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좀 부조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책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보다 나아진 건 분명 맞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그 가혹행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해군 병사 사건도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 결국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군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라든지 그리고 신고 체제 또 나아가서 수사와 관련된 것까지 좀 외부에 대해서도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실적인 해결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군대 같은 경우에는 형법도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군형법이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판사, 군검사 이런 사람들이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죠. 이 같은 사람들끼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개선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이 보급이 되면서 개방적이 돼서 조금은 사고 여지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조금 개방이 이런 법적인 부분의 사고 사례 뭐 이런 부분들도 조치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예.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논의를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 개정을 해야 결국에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에도 이런 추석 연휴에도 그 군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주제를 바꿔서 법과 관련된 사랑이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이법이 개정됐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일단 사랑이법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네, 이게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해야지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 가족관계 등록법 46조 2항이 예. 이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혼인의 출생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는 이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15년 5월 18일 그리고 2021년 3월 16일에 이 가족관계 등록법 57조 1항이랑 2항이 이제 신설이랑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친생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가 출생 신고를 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경우에도 출생의 자녀에 대해서 그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마련이 됐는데 이 규정이 마련되면서 단서가 뭐라고 붙었냐면 이 어머니 쪽이 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금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머니의 성명이나 등록 기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직접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출생 신고를 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생 신고를 그냥 일반적인 출생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려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런 뭐 어머니가 지금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출생에 관련된 뭐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소명을 한 다음에 한 5, 6개월, 최소 짧아도 한 5, 6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법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 자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차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뭔가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려면 이 부분 또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비용이 또 이제 좀 납부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또다시 또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이제 제의를 해서 이 법조항 자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다투고자 해서 이런 소식이 조금 이슈가 된 겁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절차 자체가 일단 그 엄마 쪽에 동의가 없는 한 굉장히 복잡해지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벽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혼부 4명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을 신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이 법이 개정이 됐지만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출생신고가 어머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 관련 법 규정들이 헌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헌법 소원을 한 것이고 조금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지원단체에 손을 먼저 내민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